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역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2학기 1차 고사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정리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꼭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할게요. 명나라는 일반 농민이었던 주원장이 농민 군대를 이끌고 건국한 나라로서 원래 있던 원을 북쪽으로 쫓아내고 이제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였다면 명나라는 다시 한족이 다스리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원장은 홍무제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하들의 대빵인 제상제를 폐지하고 원나라의 정치로 힘들어하던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 사회를 안정화시키고자 이갑제라고 하는 새로운乡촌 질서 제도도 만들었었죠. 자, 이갑제란 무엇이냐? 인위적으로 110호의 가구, 110개의 가구를 이제 모아서 그 중에서 잘 사는 부유한 가오 10개를 이장호라고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100호의 가구를 갑수호라고 해서 이렇게 10개의 부유한 이장호가 돌아가면서 갑수호들한테 세금도 징수하고 농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였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이갑제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새로운乡촌 사회 질서를 다스리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이갑제를 만들었으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문서도 만들었겠죠. 자, 누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토지 대장 문서도 만들고요. 원나라의 지배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한족의 전통도 회복해서 옛날 다시 공부를 중시하는 한족의 문화를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무제가 나라 안을 다스리는 데 노력을 했다며 밖으로 대외 팽창을 시도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바로 영락제였죠. 자,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내세웠어요. 밖으로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이렇게 세다, 우리 명나라의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거를 다른 나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나갔다고 했었죠? 맞아요. 배를 타고 바닷길을 통해서 나갔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의 함대가 해외로 파견되어서 명나라가 이렇게 강해요 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도 받는 등 실적들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락제의 영광도 영원할 수는 없겠죠. 점점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때 명나라의 국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조선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세금 등을 많이 징수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의 대외교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명나라 초기 홍무제 때는 나라의 문을 싹 걸어 잠그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공적인 무역 말고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무역을 금지시키는 해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무역을 모두 다 금지시킬 수는 없었고 점차 민간 무역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와서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지도, 고려만국 전도도 만들어줬었죠. 자,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명나라에 와서 명나라의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사갔습니다.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명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사가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겠죠. 이때 값으로 은을 지불하면서 명나라에 은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명나라의 은이 모이자 이제는 이것을 은으로 징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바로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명나라에 은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명나라 때는 세금을 은으로 징수하는 일조편법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저 북방 지역에 새로운 유목민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만주족이었죠, 여러분. 자,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면서 이제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고 명나라의 힘은 약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홍타이지였죠. 자, 홍타이지는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청으로 바꾸고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와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옛날부터 친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명나라와 친했던 조선을 먼저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했었죠. 특히나 두 번째 쳐들어온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절을 3번 하고 무려 9번이나 머리를 찢는 굴욕적인 일도 당했다고 했었었죠. 자, 이렇게 청이 조선도 굴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명나라까지 멸망시켜서 이제 중국 전체를 호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수의 만주족인 유목민족이 다수의 한족을 잘 지배하는 일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만주족은 한족을 지배할 때 어쩔 때는 당근도 주고 어쩔 때는 채찍을 쓰는 2가지 정책을 모두 사용했었죠. 그래서 당근은 회유책, 채찍은 강압책이라고 해서 이 2가지 정책을 골고루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 사람들이 중시했던 과거 시험을 그대로 두고 만주족과 한족을 똑같이 임명했었죠. 그리고 또 사고전서라고 하는 한족 문화를 집대성하는 책을 써서 한족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압책으로는 머리를 깎는 변발을 강요했었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해서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을 탄압했었죠. 이렇게 만주족은 회유책과 강압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한족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청나라의 대외교류를 볼까요? 자,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서양과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청나라는 서양에게 비단이나 차, 도자기 등을 팔았고 서양은 이것을 산 대가로 청나라에게 무엇을 지불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공통적인 화폐인 은을 지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명청 시기에 서양으로부터 은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점점 은이 많아지자 이제 무엇을 은으로 걷는? 그치. 세금을 은으로 걷는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 청나라 때는 무려 지정은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와 토지세를 은으로 한꺼번에 걷는 지정은제를 실시를 해서 명나라의 일조편법보다 훨씬 더 한 번 더 진보하는 세금 정책을 마련했었었죠. 자, 셀주크 티르크부터 플라고울루스, 티무르, 사파비 왕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주크, 플라그, 티무르, 사파비. 자,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 자, 셀주크 투르크는 칼리프로 합쳐져 있었던 정치와 종교의 권한을 나누어서 칼리프는 종교만 담당하고 정치는 다른 사람, 새로운 직책, 술탄이 담당하는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제도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셀주크 트르크는 아바스 왕조와 같이 가는 공생관계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이런 셀주크 티르크도 더 강력했던 나라 몽골에 의해서 쇠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몽골의 칸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그가 세운 훌라그 울루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 이후 훌라그 울루스가 쇠퇴를 하게 되자 누구의 후예를 자처한? 그쵸,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가 나라를 세우기도 했었었죠. 자, 티무르 왕조 이후에는 사파비 왕조가 등장했는데, 사파비 왕조는 그 앞에 있었던 훌라그 울루스와 티무르가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였던 것에 반해서 사파비 왕조는 원래부터 서아시아에 있던 원조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무슨 제국? 그쵸,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각각과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만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 훌라그는 몽골군이 세운 나라였고요.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는 앞선 두 나라가 칭기즈칸을 내세웠던 반면, 사파비 왕조는 원래 있던 서아시아의 원조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차이점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스만 제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스만 제국은 셀주크 티르크가 쇠퇴한 이후에 흩어져 살던 티르크족을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저 유럽에 있던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빼앗았죠. 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이것으로 바꿨었죠. 바로 이스탄불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와 공생하면서 나눴던 두 가지 권력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종교적인 권력은 칼리프, 아바스 왕조가 가졌었고, 정치적인 권력은 술탄, 셀주크 티르크가 가졌었죠. 이 두 가지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다시 하나로 합치게 돼요. 자,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직책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갈리프 술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부터 다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친 칼리프 술탄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는 어떤 황제가 이끌었다고 했었나요, 여러분? 맞아요. 슐레이만 1세였어요. 자, 그래서 술레이만이라고도 하고 슐레이만이라고도 하는 이 황제 때 오스만 제국이 전성기를 맞아서 더 영토를 넓혀서 유럽으로 나아갔다고 했었죠. 그래서 헝가리도 못 지르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해서 이 지중해도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해서 유럽을 공격할 만큼, 유럽에 대항할 만큼 큰 힘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스만 제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해주는,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무슨 정책? 그렇죠. 관용 정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두세, 세금만 내면은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자치 스스로 통치를 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밀레트 제도도 실시를 했었죠. 자, 그리고 특히나 무려 술탄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기독교 출신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최정예 군대로 뽑았습니다. 이 최정예 군대를 바로 예니체리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관용정책. 그 안에서도 뭐 밀레트 제도, 예니체르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유럽에 대항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서아시아에서 인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2명의 중요한 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황제의 업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였죠. 선생님은 악바르라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크바르라고 부르고, 선생님도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부르는 방법이 바뀌는 걸 보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를 실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크바르는 이 북부 지방에서 시작되었던 무굴 제국의 영토를 확장을 해서 여기 무굴 북부 지역을 획득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 이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악바르 황제도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슬람 외에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던 이런 힌두교들에게도 거두던 세금인 지즈야를 폐지해서 자유롭게 여러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황제는 완전 반대대로 무굴 제국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이 두 번째 황제가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였죠. 자, 이 아우랑제부는 남쪽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었던 황제였어요. 자, 그런데 아우랑제부는 이렇게 훨씬 더 넓어진 영토를 지배하려면 어느 정도 무력,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악바르 제제 때 폐지했던 지즈야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이 두 황제의 통치 방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무굴 제국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 무굴 제국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 문화유산은 다 알더라고요. 바로 무굴 제국의 황후가 죽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샤자한 황제가 세웠었던 무덤 타지마할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의 이름은 꼭꼭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